뉴진수. 대통령 선거가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주요 대선 주자들은 한미동맹 중요성 강조하면서 중국 등 주변국과 협력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 북핵 문제, 남북관계 해법 등 외교안보 쟁점 현안에 대해 각 대선 주자들이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준영 조국혁신당 의원과 함께 외교 안보 현안 위주로 얘기 나눠봅니다. 김준영 의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김준영 의원님은 국립외교원장, 대학 교수, 역임하신 외교 전문가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이제 대선 후보는 내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각 주요 후보들의 외교 안보 정책 그냥 총평을 한번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하시겠습니까? 일단 보시면 어제 경제였습니다. 어제입니까? 그저께입니까? 네. 경제하고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정치인데요. 네네. 외교가 빠졌습니다. 예. 그러니까 근데 이게 그 단순한 우연히 튀어나오긴 하는데요. 최근에 한국 대선들을 보면 외교 문제 자체가 굉장히 이념적이다 보니 지금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도 이 자체가 논란이 커지는 게 좀 손해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수준, 모호한 수준에서 좀 물론 이제 세세 논란이 나오긴 했지만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교는 하나의 독립된 영역으로 사실 지금 우리한테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네. 좀 빠져 있다. 이게 많은 걸 또 얘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오히려 대선 후보들이 어떤 민감성을 생각해서 외교 안보 현안에 관해서 목소리를 높이기보다는 그냥 네. 어떤 입장은 유지하면서 로키로 가는 것 네, 같다. 가는 것 같은 게 좀 그런 느낌을 네. 주셨고요. 총평을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그 의원님께서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외교 안보 공약 중에 이런 거 있더라 이렇게 뭐 무릎까지 칠 건 없지만 좀 눈에 띄는 거 뭐 그런 거 있었습니까? 글쎄요. 저는 지금 말씀드린 거하고 좀 비슷한 맥락인데 네. 특별히 뭐가 달라진 제가 가장 걱정했던 문제가 저겁니다. 나오긴 했는데 예. 핵무장이었어요. 특히 이제 민감 국가도 저는 이제 2년간 추적을 했는데 민감 국가 지정도 우리의 핵 개발 담론과 상당히 연결돼 있고 네. 그래서 사실 핵잠재력이나 핵의 평화적 이용 같은 것들이 민주당 내에서도 제기가 됐었는데 민감 국가 때문에 조금 찬물을 끼얹었다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래요? 여전히 김문수 후보는 네. 이 부분에 대한 핵잠재력과 뭔가 균형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여권의 그동안에 한 2년 동안 폭발적인 이 핵무장론이 네. 많이 약해졌다는 게 좀 특징인가 하고요. 그래요. 예. 또 과거 같으면 아마 느끼셨을 텐데 친북 프레임보다 친중 프레임이 훨씬 더 지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보 후보한테 주로 친북 이 문제인데 물론 이건 남북이 지금 거의 제로 상태이기도 하지만 이게 이 쿠데타 일종의 저 비상계엄과 내란을 지나면서 지지자들 사이에 친중 프레임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게 그대로 옮겨와서 친중 프레임이 향후에도 누가 집권을 하든지 특히 이제 가장 유력한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이 친중 프레임이 또 정부를 이렇게 흔드는 변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그 두 가지가 느껴졌습니다. 북핵 문제는 제가 뒤쪽에 다시 질문을 드릴게요. 자, 일단 이재명, 김문수, 이준석 후보 한미동맹 중요성의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강론이 달라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한미동맹, 한미협력 필요성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실용주의적 태도 그러니까 뭐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른 주변국과도 협력해야 된다. 물론 김문수 후보가 협력하지 말자는 건 아니지만 어떤 비중이나 이런 데 좀 차이가 있어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보시면 네. 사실상 이게 한국이 굉장히 분열적이지 않습니까? 미국과 매우 유사하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양극화인데 이게 그대로 외교에도 적용이 돼서 중국과 좀 가까이 지내자고 하자 하면 그게 또 반미가 되고 네. 그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북한을 비판하면 이제 친미가 되고 이런 양극의 프레임이 작동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따지고 보면 네. 한미 동맹을 부정하거나 중요성을 부정한 진보 지도자가 있었냐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일종의 프레임 짜는 것보다 한국에서 정치인이라면 저를 포함해서 예,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부정하고 과연 대선에 당선될 수 있을까? 이거는 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전히 진보는 한미 동맹을 좀 부인하는 세력이고 네네. 그런 것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 다들 한미동맹 중요성을 얘기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강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는 한미동맹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국과도 잘 지내야 한다. 러시아와도 잘 지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 뒤에 붙는 이 사족이 오히려 한미동맹을 흔드는 것처럼 프레임 공격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재명 후보도 분명히 한미동맹 중요하다고 말을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김문수 후보의 워딩을 제가 그때 1차 토론에서 보니까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미국과도 잘 지내고 중국과도 잘 지내고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그게 아니다.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해한 게 맞나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한미 관계와 중국과도 물론 잘 지내겠지. 한미 관계의 등가성으로 볼 수 없다. 한미 관계는 압도적으로 굳건하고 그다음에 중국과 좋은 관계를 해야 되는 이런 이 차이가 나는 관계다. 그렇죠. 이런 거를 하는데 마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미국 잘 지내고 중국 잘 지내고 이거 뭐 비슷하게 이러는 건 안 된다. 이런 취지거든요. 예, 그것도 그런 저 접근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것도 여전히 이제 프레임이 작동하는 거죠. 그렇죠. 저는 등가슴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네. 한미동맹과 우리 소위 말하는 균형 사실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부터 시작됐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건데 어떤 진보 주장도 한중 관계와 한미 관계가 등가성에 놓은 적은 없고요. 근데 다만 이제 중국하고도 잘 지내야 된다, 러시아하고 잘 지내야 된다는 것이 결국 한미 관계를 소홀하게 한다는 것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고 철저하게 미국과 일본 중심의 외교 거의 그 외교밖에 없었다고 할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가치나 이념이나 이 진영 외교가 저는 김문수 후보에도 가지고 있는 사고 체계다 보니 그렇게 세 가지 다 잘할 수는 없다고 보는 거죠. 취사 선택이고 이게 일종의 제로섬 게임 관계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자, 한미동맹 얘기 나온 김에 최대한한 미국과 관세 협상 얘기해 볼게요. 대선과 시기가 이제 겹친 그런 영향도 받아서 이제 협상이 이제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선 후에 새 정부 출범하면 이제 협상 본격화될 것 같은데, 자, 이 문제를 차기 정부에서 어떤 점에 중점을 둬서 이게 풀어나가야 한다고 보세요? 저는 지금의 전 세계 가장 큰 리스크 위협 요인은 트럼프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수십 년 동안 국제 정치를 공부했지만 그리고 미국을 전공하고 있었는데요. 이런 유형의 전 그 미국의 대통령은 보지도 듣지도 배운 적이 없다라고 보고요. 그러면 가장 큰 저는 1기가 돌풍급이었다면 2기는 거의 태풍급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반대로 미국한테 가장 취약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의존, 시장 의존, 안보 의존, 사실상 인식적에서도 미국한테 굉장히 의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이게 그만큼 취약하다. 그렇죠. 좋을 때는 가장 단단하죠. 예. 근데 트럼프의 세계관은 뭐냐면 미국이나 중국, 소련이 문제가 아니고 동맹국들이 미국을 이용해서 착취했다는 시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갑자기 동맹하고 우방국을 때리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트럼프로서는 이게 굉장히 유효합니다. 미국에 기대고 우방국들은 미국에 취약합니다. 근데 그거를 미국이 그러니까 트럼프가 얻어낼 게 많다. 얻어낼 게 많은데 그중에도 가장 취약한 뭐 캐나다, 멕시코, 유럽, 일본이 있지만 일본하고 한국이 제일 약한 것 같고요. 가장 의존하고 그중에서도 한국이 굉장히 취약하다. 예, 그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차기 정부에서도 그런 우리의 취약한 측면을 어쨌든 그 인식하고 그 대응을 해나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 왜냐하면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지금 사실 캐나다나 호주 같은 그래서 지금 정부가 바뀌었는데 미국에 맞서는 정부가 계속 지고 있다가 트럼프에 맞서는 이 당이 정권을 뒤집는 기적을 봤는데요. 그럼 우리도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미국이 중요하지만 한국에게 원하는 관세 같은 것들에서 압박을 왔을 때 이걸 버텨내는 건 일종의 미국과 치열한 협상이라든지 우리가 좋은 건 미국이 나쁠 수 있고 미국이 좋은 건 우리가 나쁠 수 있는 일종의 제로섬 게임이 되는데 그걸 버텨내는 게 한미동맹을 흔든다는 프레임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주변국, 동맹국 혹은 뭐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그런 국가들도 에서 이제 반발도 있고 이제 큰 고민도 있고 한데 미국 국내적으로도 저항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소비자들도 있고 하니까 이 문제가 그냥 어떤 수준에서 결국은 트럼프도 타협할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트럼프가 가장 존경한다는
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학자인가요? 아니요. 미국 대통령 맥키니. 예. 맥키니를 제일 좋아하고 네. 그가 이제 관세주의자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치면은 닉슨이 때였습니다. 닉슨 예. 미국이 힘들 때 이 보편 관세를 10% 때렸고요. 근데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성공할 수 없는데 트럼프는 성공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네. 저는 필패론이라고 봐요. 아까 말씀하신 미국 국내에 문제가 있고요. 트럼프를 뽑았던 사람들이 주로 서민들이고 그 서민들이 진보에서 실패해가지고 미국을 미는데 트럼프를 미는데 이것이 결국 미국의 소비자들한테 전가가 되고 인플레이션 되면 네. 이게 트럼프가 견디지 못할 거예요. 지금 타협도 사실 벌써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문제는 그러면 실패할 건데 우리한테 괜찮으냐? 저는 그래서 좀 버티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 요소, 외국의 저항, 중국의 저항, 국내의 저항이 트럼프로 하여금 타협할 텐데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취약한 우리는 지금 오히려 느리게 네. 조금 뒤로 미루는 게 오히려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협상 전략으로. 일본도 막 덤벼들다가 조금 맞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지금 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오늘인가요? 어젠가요? 김문수 후보가 주한 미국 상공회의소 간담회에서 방위 분담금 인상 가능성을 언급했고 이를 미국 언론이 보도했고 이제 민주당 같은 데서는 비판하고 나섰는데 이게 뭐 아마도 그 관세 협상 방위비 이거를 뭐 연계해 가지고 지렛대 삼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한 걸로 전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위비 인상 가능성 이거를 이제 언급은 한 것 같아요. 네.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보면 우리가 이제 사실 FTA를 하고서도 관세를 맞는 것도 사실은 네. 부당하죠. 그리고 트럼프 일기 때 FTA를 미국이 불리하고 미국이 적자가 생기니까 미국이 바꿔버리고 예. 그건 그래도 양쪽에서 그 의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이 방위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가 불리한 게 뭐냐면 우리는 의회를 다 그러니까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미국 같은 행정명령으로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식 방식으로 보면 이거는 지금 트럼프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행정 협정이니까요. 그런 방식 행정명령으로 바꿔버리니까 사실 우리 국회가 통과했던 긴 과정이 무시될 가능성이 많고요. 근데 사실 이거를 우리는 협상의 전략을 이용하려면 이거는 우리가 지금 의회까지 통과한 사안이다. 네. 미국의 고민을 들어는 주겠으나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미 협상이 그것도 불과 작년에 완성된 거다. 이렇게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협상의 위치가 생길 거고요. 그래서 일기 때가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일기 때도 그렇게 지금은 10배고요. 그때는 이제 한 50억 불을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우리가 계속 끌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일기 때 대선에 실패하고 난 뒤에 바이든 정부가 왔을 때 밀렸던 것을 협상을 체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사실 미국한테 이미 인상이 가능하다. 사실은 한덕수 대행이 있을 때도 이 얘기를 조금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협상의 전략으로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미국이 이 부분을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협상에서. 네. 자, 이번에 이제 중국 얘기를 좀 해볼게요.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른바 가치 외교 표방하면서 그 민주 진영과 협력 강화한다 이런 기조가 이제 주류를 이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반면에 중국과 관계는 상대적으로 멀어졌다 이렇게 평가하십니까? 일단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영 외교를 했고 그것이 이제 한미를 묶고 북중러 이란까지는 일종의 저쪽 진영이고 적대적이었다 보니 남북 관계 한러 관계, 한중 관계가 다 나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러시아의 반응이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했던 만큼은 보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멈춤 상태라 그럴까요? 그래요. 그거는 실질적으로 중국의 고위직들한테도 들은 말이 한국 정부는 계속 바뀌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의 위상이 우리가 공격하는 만큼 옛날같이 해서 관계를 최악으로 갈 필요는 없다는 게 기본적인 인식인 것 같아요. 아마 경제 관계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멈춤 상태다. 관계가 매우 나쁘고 부재 상태다. 한중 관계 부재 상태라면 다음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회복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최근에 이제 시진핑 국회의장께서 가셨을 때 한한령을 풀고 에이펙에도 참여한다는 정도의 전향적 그걸 갖고 있기 때문에 하기에 따라서 저는 회복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이 반중 프레임. 옛날에 친북 프레임이었다면 지금
반중 프레임이 예. 세다. 그러니까 진보 리더의 이재명 후보에게 쓰여진 친중 프레임이 예. 한중 관계를 개선하려고 할 때 이게 결국 반미 친중이라는 프레임으로 다시 흔들 가능성이 있다. 국내에서. 네네. 그게 쉽지 않을 거다. 그래요. 자, 그렇다면 관련해서 셰셰 발언 공방 그런 것도 그런 거에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 예. 우리가 국익에 도움이 된다면 일본한 친일도 친중도 친미도 해야 된다는 뜻이었는데 실리주의적. 실리주의적인 예. 거죠. 그러니까 전체 비중을 얘기하면 당연히 한미동맹이 중요하지만 세계 최고의 이 최대의 소비 시장이고 우리가 경제에서 기업들한테 얘기해 보면 중국 없이 못 살고 우리가 기업에 이윤을 남길 수 없고 최근에는 작년까지면 차이나 피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성장이 멈췄다. 미국이 아빠니까 중국은 이제 탈중국을 얘기했는데 네. 최근엔 다시 또 중국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번에도 미국과 맞부딪히면서 중국이 나름대로 갖고 있는 지렛대가 네. 굉장히 크고 그랬을 때 우리가 중국을 완전히 탈중국해서는 살 수가 없는데 그렇다면 중국하고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중국도 거기에 뜻에 개선의 뜻이 있다면 그쪽으로 가면 되는데 이게 국내 정려의 분열 구조가 이런 방식의 장애가 될 가능성이 좀 있다.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국과의 관계를 볼 때 그 이외 나라 뭐 미국일 수도 있고 일본일 수도 있고 뭐 대만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가 많더라고요. 대표적으로 미국 중심의 인도 태평양 전략이라는 게 있고 예. 일본과의 뭐 군사 정보 공유 같은 그런 협력이 있고 대만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 이거는 중국이 아주 극도로 민감해하는 부분인데 네. 이런 부분들을 풀어가는 게 참 힘들 것 같긴 해요. 저는 엄청 힘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 대만 문제는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 연합사령관이 청문회에서 나왔잖아요. 네. 항공모함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대중을 견제하는 항공모함이라고 하는 굉장히 선을 넘는 발언인데 이걸 또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예. 당연한 겁니다. 미국이 거기서 얘기한 게 뭐냐면 미국은 일종의 거리의 폭력에 놓여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너무 멀다 중국이 부상하는 걸. 그렇다면 미국의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동맹이자 강국인 한국하고 일본을 중국을 하는 것에 맞겠다. 이거는 미국의 장군으로서는 할 수 있는 말인데 우리로서는 이거는 우리 바로 생존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대만은 우리 동맹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중국과 적대 관계가 될 텐데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국내 정치적 구조와 합쳐지면 다음 정부 이거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와싱턴의 담론은 대만 문제는 한국과 일본이 적어도 주한미군 주일미군은 넘어서 심지어 예. 한국과 일본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게 와싱턴의 강경파들의 대중 강경파들의 합의된 시각이에요. 예. 시각입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북한 문제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는 평화 분위기 조성 긴장 완화 얘기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대북 억제력 강화가 여전히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의원님 보시기에 긴장 완화가 우선입니까? 억제력 강화가 우선입니까? 이게 좀 진부한 표현이긴 하지만 두 바퀴겠죠. 그렇죠. 우리가 기본적으로 네. 국제 정치에서 네. 대북 억지론이라는 것은 이 우리의 국방력 거기에다가 미국의 확장 억제 네. 합쳐서 북한이 함부로 우리를 치지 못하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평화에 어느 두 개 중 하나도 우리가 그렇죠. 소홀히 할 수 없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는 이게 절대적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거의 올인해도 두 바퀴라도 협상보다 억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시절이 있었습니다. 네, 냉전 체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국력이 커지고 좀 더 왜냐하면 억지에 기반한 것은 늘 불안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쟁 나면 이기겠지만 그게 불안하기 때문에 그다음에 협상을 하고 관리를 하고 외교를 하는 부분이 네. 좀 더 강조되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나쁘고 기본적으로 보수적인 시각에 반복적인 사고가 하니까 다시 과거의 억지가 전부다라고 예, 예. 얘기하는 거죠. 사실은 두 수레바퀴로 같이 가야 하는 겁니다. 자, 이준석 후보는 당선되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 갖겠다. 이게 공약했습니다. 남북 정상회담 공약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거 뭐 저는 좀 자기의 이제 뭐라 그럴까요? wishful thinking인데요. 무슨 수로? 제가 무슨 수로 만날 거냐? 왜냐하면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까? 일단 교정국이라 그랬잖아요. 예. 적대적 국가라고 얘기해요. 그 방벽 쌓고 거기에다가 네. 2019년에 김정은은 협상에 나왔다가 뒤통수를 세게 맞은 다음에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간의 정상 간에 만나려면 신뢰 요소가 필요한데 네. 이준석 후보가 만나는 거에 더 김정은이 그걸 덜썩 잡을 수 있는 동기 그 유인이 별로 없어요.
지금의 북한은 역설적으로 외교적으로도 미중 관계, 미로 관계 때문에 전략적 가치가 높아졌고 네. 지난 몇 년간 엄청난 무기 개발을 통해서 북한이 심지어 2019년에 6년 전에 북한이 아니거든요. 끌어낼 수 있는 유인이 뭔지를 먼저 말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뭐 단순히 남북 정상회담 하겠다. 이건 되게 지금의 북한이 뭐 교정국 이렇게 규정 지은 거 이런 것도 다 저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아까 저 북핵 문제 얘기하셨는데 김문수 후보는 자체 핵 잠재력 보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력 개정해서 평화적 용도 범위 내에서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우라늄 농축, 플루토늄 재처리 기술 확보하겠다는 건데 이게 이제 핵무기를 만들게 되면 이제 국제사회에 아주 엄청 복잡하게 되니까 핵무기를 만들 준비나 능력은 갖춰놓자 뭐 이런 건가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단계가 있습니다. 예. 제일 지금 심한 게 뭐냐면 핵무장 우리 자체 무장기. 예. 그다음에 핵 공유. 예. 그다음에 이제 핵 전력 전술핵을 다시 재배치하는 거. 이게 세 가지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핵 그 추동 잠수함입니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가 뭐냐면 핵잠재력이에요. 이게 다섯 번째 단계군요. 다섯 번째 단계죠. 그러니까 이쪽은 너무 부담스럽고 계속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민감 국가가 있으니 네. 좀 톤을 낮춘 건데 그러면 이 핵잠재력 일본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일본은 예. 지금 뭐 3개월이나 6개월 만에 막 천기도 가능하다고 그러는데 현실화될 수 있다고 보세요. 근데 일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일본이 핵무장을 개발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국제사회에서 받아냈기 때문인데 네. 우리는 오히려요. 핵의 평화적 이용이나 이 재처리까지도 오히려 이 무장론 또는 잠재력 때문에 예. 그것도 의심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의심 없는 3개국이 이란하고요. 그다음에 사우디하고 그다음 한국입니다. 이란하고 삼대 같은 의심- 반열에 예, 들어간다고요? 삼대. 그래서 그게 사실상 민감 국가 지정된 이유인데 미국의 핵 그 전문가 300명한테 작년에 예. 설문조사를 했을 때 가장 의심 국가 다음 의심 국가가 1위가 이란이고 2위가 사우디고 3위가 한국입니다. 그래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또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다. 이거하고도 그렇죠. 관계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핵잠재를 가지고 싶으면 이 말 하시면 안 돼요. 조용히 해야 되는 조용히 거예요. 해야 되거든. 일본의 방식으로 따로 일본은 국제사회에 핵 피해국 자기들은 핵무기 피해국으로서의 핵무기를 가지지 않겠다는 걸 인정받았기 때문에 그 전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자, 22일이요. 일본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곧 출범하는 새 정부는 한일 관계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문재인 정부 출범 때보다 상황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양보해서 윤석열 정부가 대일 좀 구려고 얘기를 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하고 가야 하는데 그 당시처럼 그 전에 있었던 것들이 예를 들자면 이제 발목을 잡았죠. 그리고 그때는 아베가 네. 우리는 투트랙으로 그러니까 과거사와 실용적인 거를 투트랙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베가 이 둘을 연결시켰습니다. 그때 예. 강제노동과 위안부를 되돌리지 않으면 일본은 안 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시바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시바는 과거사에 대해서도 좀 열려 있고 한국과의 실용적인 관계를 한다. 물론 이시바가 살아남아야 하는데 네네. 저는 한일 관계 자체는 투트랙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사 문제 예민한 부분은 끝까지 우리가 주장을 하고 가야 하고요. 그걸 분리해서 실용적인 관계는 특히 저는 아까 말씀드린 트럼프의 압박에 예. 한일이 같이 대응하는 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미국의 압박을 동시에 받고 있고 입장이 너무 똑같다. 그렇죠. 예. 근데 일본 역시도 정말 대만에 개입하는 거 원하지 않을 거예요. 우익만 빼고. 그렇다면 여기에서 공동 전선을 한다는 의미에서 저는 한일 관계는 똑같이 이 한중 프레임도 나쁜 거지만 반중 프레임도 나쁜 거지만 반일 프레임도 사실은 좀 극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다른 나라 얘기 잠깐 해볼게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정전협상 돌파구가 생각보다 잘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자, 의원님 보시기에 협상 타결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또 그 협상 결과가 우리나라 외교,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협상이 트럼프가 기본적인 프레임을 바꿨습니다. 뭐냐하면 그 전까지는 피해국인 우크라이나 편을 들었기 때문에 네. 전쟁에 불리한 쪽을 계속 도우면 그것도 군대를 보내지 않는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지 않죠. 그러나 트럼프는 거래주의이기 때문에 선악이나 명분의 문제가 아니다 보니 어느 순간에 러시아 편을 들게 됐습니다. 러시아가 이기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건 전쟁 종전의 일종의 가능성을 봤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걸 러시아가 알아버린 거잖아요. 끝내려면 우리 조건을 들어라.
예. 지금 협상 국면은 대체로 러시아가 주도하고 러시아 뜻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나 미국은 무조건 휴전하고 나서 협상하자인데 지금 보시면 알도 협상이 시작됐는데 휴전 안 했단 말이에요. 그 큰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가 계속 왔다 갔다 합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게 처음에는 젤렌스키가 막 양보할 것처럼 하다가 또 러시아를 막 뭐라고도 하다가 그렇죠. 왔다 갔다 하죠. 왔다 갔다 하고. 예. 그다음에 전화로 된다고 했다가 실제로 만난다고 해야 됐다가 계속 지금 왔다 갔다 해서 이 중재자로서의 신뢰를 잃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가 어느 순간에 그래서 한국 모델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처럼 일종의 분단 형태로 휴전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는 나쁜 소식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에게는 지금 북러가 계속 저렇게 심화될 때 네. 사실 우리가 그걸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러시아도 북한하고 가까우지만 한국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싶어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 실리. 네. 그다음에 우리 기업들이 전쟁 중에서도 거기서 분투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당장에 현대를 1만 루블에 팔았는데 예. 그게 12월까지만 휴전이 되면 우리가 1만 루블에 사올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좀 우크라이나 국민들한테는 죄송한 일이지만 그리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니까 그렇죠. 일단은 저는 휴전을 해야 되고 가능성은 있지만 생각보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자, 시간 관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자, 조국혁신당이 이번에 대선 후보 내지는 않았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제 지지하고 있는 건데, 자, 이번 대선에서 조국혁신당은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그리고 대선이 끝난 후에는 어떤 역할을 할 뭐 계획이랄까 이런 게 갖고 계십니까? 저는 뭐 이미 당론이 됐지만 저는 후보를 내야 된다는 쪽이었고요. 네. 마지막까지 어떤 의미에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자임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남아있는 일종의 중도 진보 또는 중도 좌는 지금 공백 상태다. 물론 권영구 후보가 그 부분을 약간 얘기는 스피커로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린 의원이 이제 없지 않습니까? 원외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나가서 끝까지 그 목소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당론은 정해졌고 압도적 승리를 위해서 지금 돕고 있고 네. 그러나 이 대선 후에는 아까 말한 그 공백에 네. 조국혁신당의 역할이 채워져야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공백에 조국혁신당 역할 채워져야 한다는 그 말씀까지 오늘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편지 왔습니다.